1871년 6월 1일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가 이끄는 전함 5척이 병사 650명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이미 조선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나라의 국력을 기울여 강화도의 광성보 등을 요새화하고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침략군이던 미군은 모두 플리머스 총과 스프링필드 소총 또는 레밍턴 등의 후장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수비하던 조선군이 꺼내든 것은 바로 임진왜란 때 쓰던 조총이었습니다. 8시간가량 치러진 전투에서 조선은 24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으며 2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반면에 미군은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상대의 무기에 압도당한 패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치욕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19세기에 200년 전에나 쓰던 조총을 꺼내들게 된 것이었을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위협으로 여기던 나라는 청나라와 일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대비한 군사를 육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게 된 것이 조총을 위시한 화기의 생산과 운용이었습니다.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령에 따르면 당시 훈련도감 등 5분형의 소형 휴대무기로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조총으로 45,000 자루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포의 경우에는 잠호포 693문을 포함하여 약 1900여 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조총을 비롯한 화기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무기 개발과 생산에 대한 4가지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병과 보병의 위협을 모두 받는 국가. 기병의 위협은 크지만 보병의 위협은 적은 국가. 기병의 위협은 적지만 보병의 위협이 큰 국가. 전쟁에 위협이 없는 국가. 기병의 위협이 큰 국가는 보병으로 적 기병의 기동성을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어 전투에 불리하기 때문에 기병에 대한 대처로 기병을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보병의 위협이 큰 국가는 비싼 기병의 육성보다 화기의 개발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청나라는 기병의 위협이 매우 큰 수준이었고 일본의 에도막부는 전쟁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 나라에서 화기의 개발과 운용이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습니다. 반면 서양은 보병의 위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총기류 등 화기의 발달이 매우 빨랐습니다. 반면 조선은 기병 위주인 청나라와 보병 위주인 일본이 위협을 동시에 받는 국가였습니다. 기병과 보병 모두에게 위협을 받는 실정이었으니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병과 조총병의 동시 육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병과 보병에 대한 대비 모두를 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기병의 육성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육성이 쉬운 조총병을 위시한 화기의 생산과 운용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에도막부와 비교해서 화약 무기의 생산과 운용에서 압도하게 됩니다. 조선은 조총을 서양의 방식과도 다르게 운용했습니다. 서양의 지향 사격 후 화망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닌 조준 사격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1652년부터 청나라의 요청으로 파병하게 된 나선정벌 당시 조선군 포수의 연습 사격 시 명중률은 약 26%에 달했습니다. 당시 청나라군 포수의 명중률이 10%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정확도였습니다. 이것은 동시대 서양 총병의 정확도조차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은 조총의 개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숙종과 영조 때에는 사거리가 1000보에 달한다는 천보총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형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총신의 길이를 길게 하여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총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제작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만기 의람의 기록에도 보유하고 있던 천보총은 9자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기의 개량과 발전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러 재래식 화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선의 무기 개발이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조선은 나선정벌에서 2정의 플린트락 머스킷을 습득했습니다. 플린트락 머스킷은 수석식 수총으로 화약의 발화 방식을 화승의 불이 아닌 부싯 놀로점화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조총에 비해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사격 속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조선은 습득한 플린트락 머스킷을 군기시에서 분석하도록 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포기합니다. 일단 플린트락 머스킷의 경우 부싯돌로 화약에 불을 붙이도록 하기 위해 강한 탄성력의 스프링이 필요했으나 조선은
이와 같은 스프링을 만들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싯돌조차도 조선에서 사용하던 차돌로는 불꽃을 일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화약에 점화하기 위해서는 황철석과 만호 등의 광석이 필요했으나 조선에서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선 정벌에서 획득한 플린트랑 머스킷은 먼지만 쌓인 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중국 대륙을 정복한 청나라는 일부 항구를 열어 외국과 무역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쇄국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일본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보 이후 조선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여 통치 인형으로 삼았고 외국에 대한 쇄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조선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청나라뿐이었고 그 다음 가까운 나라는 에도막보의 일본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까운 나라는 현재의 오키나와에 있던 류쿠국 정도였으니 청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주위에 무역을 할 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무역 가능한 두 나라가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를 통한 서양의 신기술도 유입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도 청으로부터 비단과약재, 일본으로부터 은과 구리 유황 등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성리학 때문에 조선 자체도 임진왜란 이전 체제로 돌아가려 했을 뿐 무역을 통한 신기술 도입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조총이 발전하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쓸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위협은 북방의 여진족과 남쪽의 왜구였습니다. 하지만 158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며 왜구를 근절시키는 법령을 발표해 왜구는 사라지게 되었고 여진족은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어 청나라를 통치하기 바빴기 때문에 조선 북방을 침입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조총을 아무리 많이 만들고 병사를 육성해놔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무기라는 것이 쓸 일이 있어야 단점을 보고 개선 발전을 할 수 있지 쓸 일이 없으니 발전을 해도 거기서 거기였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대규모로 조총 등 화약 무기를 사용한 것은 1811년 홍경래인한 뿐이었습니다. 관군과 반란군 모두 조총 등 화약 무기로 전투를 벌였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 신규 전술과 신무기의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부족했습니다. 만약 나선 정벌 이후 플린트랑 머스킷을 습득한 조선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군에 배치했다고 해도 조선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단지 신미양요 때 미군을 상대로 조총을 대신해서 이미 구시대 총이었던 플린트랑 머스킷을 꺼내들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만큼 조선이 폐쇄적이었고 발전을 촉진할 외부의 자극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조총이 다음 단계의 총기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조선이 망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조선은 외부 상황으로 고립이 쉬운 위치였는데 지배층의 판단으로 고립을 택함으로써 더욱더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이 썩어가는 줄 모르고 우물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개구리와 같은 처지였습니다.